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하고 이번 학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공부인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핵심 키워드를 좀 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런 논의들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융합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지금 현대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사유들이 너무 이제 파대하게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사유를 좀 이해하시는 것이 현대 문화나 역사 또 정치 경제적인 상황들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1절에서 모더니티의 새로운 얼굴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모더니티의 연장이냐 아니면 이제 모더니티와 완전히 이제 다른 것이냐 이런 어떤 논의들이 2차 대전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규정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연구 제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면 이제 모더니티라고 하는 거가 이제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는 이제 부르주아 모더니티, 또 하나는 이제 미적 모더니티 이 두 가지를 좀 이야기했었는데 이 이제 부르주아 모더니티는 이제 과학혁명 이후에 1543년 이후에 이제 등장했던 합리주의, 또 과학기술, 또 이제 계몽주의로 이제 이어지는 이런 어떤 모더니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건 이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 또는 형이상학, 도그마, 이 독단적인 이제 이론을 벗어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과학적 이성, 또 이제 수학적 추론, 논리적인 사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바로 이제 르네상스 또는 이제 계몽주의 이런 어떤 운동의 바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그 전까지는 이제 신이든지 사제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신화든지 이런 어떤 사유들이 이제 지배했던 시대가 바로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또 중세 시대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물론 이제 좋은 이름도 붙이긴 하지만 중세 천년을 실질적으로는 이제 암흑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신의 노예 또는 이제 종교나 그러니까 철학이나 다른 어떤 모든 학문들이 이제 종교의 신여로서 이제 활용됐던 그런 암울한 시기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르네상스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과학혁명이 꿈꾸고 있는 것들도 이런 어떤 과학기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세계를 앞당기려고 하는 유토피아적인 사유가 굉장히 강하게 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우리 보통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르주아죠. 부르주아라고 하는 말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부르크 뭐 이름에 이렇게 부르크 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이제 성과 관련되는데 그런 이제 그 성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근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민들이죠.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부르주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보통 이제 소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어떤 과학혁명을 주도해 왔고 그런 어떤 큰 흐름들을 계속해서 지식으로 산출하고 또 세계에 적용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부르주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게 바로 이제 부르주아 모더니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식의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상상의 질서죠. 인간이 계속해서 삶을 어떤 식으로 이제 설계해 나가고 그 설계해 나간 것들을 공학적으로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테마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이제 모더니티 또는 이제 모더니즘의 하나의 핵심이 바로 이제 이런 어떤 부르주아 모더니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합리주의, 계몽주의만 있었느냐? 이제 그렇지 않죠. 또 이제 다른 한 측면이 이런 어떤 부르주아 모더니티에 대한 반동, 이걸 우리가 이제 미적 모더니티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부르주아적인 사유 또는 이제 사회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갖는 것들이죠. 자, 이것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들이 이제 거의 다 탈신비화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신화나 문화, 예술, 뭐 종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작용했었는데, 자 그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신비주의 전략을 띠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신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뭐 천국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자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고 또 사람마다 또 사회마다 굉장히 다른 형태의 이제 가치관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것들을 이제 수학적 추론이든지 아니면 논리적인 사유든지 아니면 이제 뭐 물리학이든지 생물학이든지 이런 베이스가 되는 지식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신비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바로 이제 부르주아 모더니티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에 대한 반동으로서 이런 어떤 계몽주의적인 사유에 대한 반동으로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뭐죠? 낭만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낭만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계몽주의는 모든 것이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 미적 모더니티에서는 우리가 답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네,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이걸 퍼레니얼 퀘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원히 반복되는 물음들.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뭐 이런 어떤 물음들은 이 과학적 합리주의 사고와 가지고서는 우리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 형태의 이제 물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답할 것인가? 이 이제 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의 답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이제 영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간에게는 그런 말할 수 있는 영역과 이제 말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고 그 말할 수 없는 영역을 자꾸 이제 말할 수 있는 영역인 것처럼 간주해서 그것에 대해서 계량화시키거나 아니면 탈신비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낭만주의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낭만주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미적 모더니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시대적인 계몽주의적인 시대적인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한 반발, 그 부르주아, 그러니까 반 부르주아 이제 모더니티가 바로 이제 미적 모더니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모더니티가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연관돼 있다, 메비우스띠처럼 이제 연관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모더니즘의 작품들을 좀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항상 이제 그 혁신 한쪽에서는 혁신 또는 이제 전통 권위의 거부를 이야기하면서도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부르주아 모더니티죠. 계몽주의적인 양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세계를 설명했던 하나의 원리, 이걸 이제 통일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와해가 되거나 분열이 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하는. 그러니까 세계를 이제 설명했던 형이상학적 원리들이 붕괴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뭐 신이든지 영혼이든지 아니면 신화적인 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붕괴된 거에 대해서 또 반발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수적인 것과 굉장히 진보적인 것들이 이 모더니즘의 모든 작품들 속에서는 자 일면 다 침투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더니티가 어느 한쪽으로만 보기 힘들고 야누스처럼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뭐 옛날 저희 세대 같은 경우 이제 그 마징가제트에 나온 아수라 백작 아시죠? 남자 얼굴도 가지고 있고 여자 얼굴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제 모더니티의 이제 이중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어떤 그 모더니티도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기준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면들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모더니즘이나 모더니티 책을 읽다 보면 되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어느 측면에서 이야기하는지 잘 몰라요. 이게 이제 부르주아 모더니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미적 모더니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거든요. 이런 면들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그린버그 책을 읽기 전에 또 이제 이 칼린스크 책을 읽기 전에는 저도 좀 많이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모더니티가 뭐지? 과연 이제 모더니즘이 뭐지? 너무 이제 아리송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분석적인 그런 정의를 좀 내리기가 힘들었는데 칼린스크 이 모더니즘의 5가지 책을 좀 읽어가면서 또 이제 그린버그 이야기를 들어서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혼합되어 있고 또 거기서 이제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자세하게 논의가 됐었고 정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제가 뭐 한 30년 넘게 철학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 제가 읽어본지도 못했고 여러분들이 뭐 실질적으로 뭐 키스라든지 리스에 나오는 논문들 읽어봐도 이런 구분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거의 다 지배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에서 보고 있는 형태의 이제 모더니즘 계열의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좀 그 두 진영에 대한 구분 그리고 이 두 진영이 어떤 때는 이제 혼합되어 있고 어떤 때는 또 분리되어 있는 또 치열한 어떤 싸움을 주고받는 이런 논쟁들을 조금 검토해 보시는 것이 그 사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철학적인 이제 하나의 디딤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이제 이 모더니즘도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 모더니티나 모더니즘의 연장인가 아니면 이제 모더니티나 모더니즘을 완전히 뒤엎는 어떤 새로운 혁신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칼리니스크는 기본적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도 모더니티의 새로운 얼굴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로 연관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더니즘에 대한 연관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더니즘을 완전히 해체하거나 모더니즘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나오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이제 사유 또는 이제 철학적인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 모더니즘, 반 모더니티적인 속성들을 좀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모더니티나 모더니즘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과연 이제 사생아인가, 모더니즘의 사생아인가, 아니면 적자인가, 이런 어떤 논의들, 아니면 아예 다른 존재인가에 대한 물음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죠. 자, 그게 이제 그 1번과 2번에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이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럼 한번 정의를 해보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또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했던 다양한 학자들의 이제 이야기들을 좀 가지고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정의하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론적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사야 벌린도 그 낭만주의가 뭐냐 이걸 이제 그 정의를 내리면서 서론에서 낭만주의 작품보다 낭만주의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낭만주의가 무엇인지를 도저히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의미론적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뭐 문학의 한 파, 뭐 철학의 한 파 이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얽혀 있어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뭐 철학 안 얽힌 데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H2O다, 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이제 그런 정의를, 명확한 정의를 이제 뽑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정의와 관련해서 의미론적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강하지만 또 이제 미심쩍은 아우라도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우라라는 건 이제 예수님처럼 뒤에 후광 같은 것들인데,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직접적으로 네온 사인처럼 반짝반짝 보이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또 아니기도 하고, 그런 요소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걸 이제 옹호하는 좀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고, 그리고 아예 이제 그거에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고. 근데 이제 핵심적인 비판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거의 99.9% 어떻게 보면 이제 섭렵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그 지식인들은 실질적으로 대중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이게 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시니컬한 것들인데, 그래서 오히려 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정의하기 힘든, 왜냐하면 이제 정의를 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인데, 지식인들 자체가 초기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적인, 그러니까 그린버그도 마찬가지죠. 키치하고 고급 예술하고 이제 구분하면서 고급 예술에 속하지 않는 키치는 아예 쳐다도 안 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키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가 불가능한 거죠. 고급 예술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견 합의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키치는 이제 워낙 대중적인 거고 대중적인 건 쓰레기고 안 좋은 거니까 굳이 우리가 지식인들이 다가갈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강력한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또 포스트 모더니즘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건 이제 쓰레기야,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식인들, 우리 같은 이제 인텔렉추얼 한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강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럴드 그래프라든지 찰스 뉴먼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 굉장히 이제 열정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어떤 허구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이제 근본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만 있었지, 그거에 대한 날카로운 철학적 분석이라든지 사회학적인 접근 방식이 이제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후부터 1970년도, 80년도 들어가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학문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되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언젠간 사라지겠지. 이건 대중적이니까 개돼지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언젠가는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이제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았죠. 이게 이제 1980년도 후반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근본적인 성찰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단순하게 대중문화가
그러니까 딴따라 뭐 키치 이것에만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 과학, 사회학 어떻게 보면 이제 학문적인 전방위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 뭐 후반부터 학자들이 서서히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관심들을 이제 갖게 되고 뭔가 있다. 이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정체성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제 거치면서 굉장히 심각한 대중문화 위기가 오게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제 반동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이끌고 왔었던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들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이런 어떤 인식들이 1980년도 이후에 이제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많이 느낄 텐데 특별히 이제 강의하시다 보면 애들이 그러니까 5년 전하고 이제 10년 전하고 이제 많이 다르죠. 최근에 한 5년 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이제 뭐 애들이 수업 시간에 적어도 조는 애들은 있어도 딴짓을 하는 애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는 애들이 아니에요. 아예 자버려요. 아예 자고 그다음에 이제 딴짓이 아니야. 아예 뭐 그냥 다른 교과서 펴놓고 있고 카톡 하고 있고 또 뭐 게임하는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 이제 최근 한 5년 정도 이제 완전히 주도적인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 참여하는 애들 정말 참여하는 앞에 이제 한 3분의 1 정도이고 나머지 이제 한 3줄, 4줄부터 띄어서부터는 또 다른 세계, 영역이 완전히 이제 구분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훅 왔어요, 훅.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지적을 해서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 기억도 그 전에 이제 제 뭐 수업 때 간호학과 애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래서 걔네들 막 박살 냈어요. 왜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냐. 그게 이제 한 7년, 8년 전이에요. 그런 애들 이제 80명 중에 한 3, 4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80명 중에 70명이 그러고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는 이제 거의 문화예술 전방위적으로 점거를 해버렸고 철학, 과학, 사회학 여기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폭풍우를 불어내는 이제 이런 어떤 시대에 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방식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교수들이 연구실 나와가지고 옛날에 이제 자기 방에서만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막 고대, 중세 막 굉장히 고전적인 것만 살피다가 이 사람들 이제 대중이니까 개돼지는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점차 자기 와이프 그러죠, 자기 딸 그러죠, 아들 그러죠 이러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이게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시작되는 하나의 이제 지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어떤 그 연구는 거의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이제 5번 보시면 이제 처음에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아놀드 토인비였고,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아놀드 토인비는 이제 1870년 정도가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고, 이 시기가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던이다, 모던 다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역사학자는 뭔가 이제 예민한 역사학자는 이게 뭔가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구나, 그 계몽주의, 특별히 이제 과학적인 사유 방식, 논리적인 사유 방식, 뭔가 이런 어떤 합리적인 방식의 사유 방식들이 점차 균열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했었고 서구가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뭔가 뒤틀려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1870년 되면 이제 뭐 인상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그 예술들이 이제 등장하는 이제 시기인데 아방가드가 이제 등장하려고 하는 어떤 시기들인데 자, 이 시기에서 이제 아놀드 토인비는 고전주의라든지 아니면 후기 고전주의라든지 뭔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질서, 대칭, 균형, 비례, 일치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이제는 이제 먹혀 들어가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이제 저작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예술가들과 또 이제 비평가들에게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2차 대전 이후에 학계에서는 이제 별로 통용이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처럼 예술가라든지 비평가라든지 아니면 대중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은 이런 어떤 문화들을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향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특별히 이제 광고라든지 이런 어떤 팝아트와 관련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형태의 논의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학적으로도 이제 초기에 1940년도 후반 또는 50년대에 새로운 형태의 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시를 표현하기 위해서 포스트 모던적인 시다, 포스트 모던적인 이제 소설이다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이제 용어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1960년대 특별히 68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이제 젊은이들이 일으켰던 이제 문화적 운동들이 바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유포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68 혁명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금지된 걸 금지시켜라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었어요. 금지된 걸 금지시켜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금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초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들 또는 이제 종교 또는 이제 어떻게 관습이나 전통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것들을 이제 전복시키려고 하는 운동들이 1960년대 프랑스에서 이제 일어났던 지적 운동이었었고 그 68 혁명을 이제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세계관들이 이제 전부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6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더 이상 지식인들이 이제 개돼지들이 생각하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이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 어떤 묵시론적인 해석, 유토피아에 대한 해석, 새로운 세계의 도래에 대한 어떤 해석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고 이 새로운 시기가 바로 이제 신명나는 시대. 그리고 이제 이 모더니티는 사악한 악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래서 그린버그 같은 이제 모더니즘을 주장한 사람들이 이제 멸종 단계에 이르게 되는 이런 시기가 1960년대에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6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포스트가 들으면 무조건 이건 해방을 의미하는 거로 포스트 모던, 포스트 뭐뭐 그러면 포스트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런 어떤 신비의 단어로서 해방 또는 이제 경축, 새로운 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 명예로운 접두어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대중운동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특징이라면, 이런 어떤 특징들이 1970년도, 80년도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수용되게 되죠. 이제 우리는 아직 안 배우는데 이제 앞에 이제 건축과 관련해서 이런 작업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어떤 그 시대적인 지평에 대한 학문적 수렴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은 이제 뭐 뒤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무정부주의. 그다음에 이제 도덕률 폐기즘, 도덕률 폐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성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낙태라든지 아니면 뭐 안락사 문제라든지 지금까지 금기시되었던 또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한 그런 어떤 족쇄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일어나게 되고, 뭐 이제 또 그런 예도 있죠. 뭐 이제 이제 아이 인공수정 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 그 전까지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이게 이제 이제 인간이 관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이제 신이 주신 어떤 선물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종교적인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이런 어떤 기존 문화, 기존 전통에 대한 대항 문화로서 이제 자리 잡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특별히 이제 문학이나 예술 비평에서 엄청나게 이제 영향들을 취하게 되고, 그런 이제 영향들을 목도하면서 다양한 이제 철학적인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작업들이 이제 6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론적 틀을 만들어가는 이제 배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재개념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정의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죠. 자, 이제 철학적으로는 특별히 이제 인식론이 붕괴가 되면서 이런 대안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인식론은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물이든지 아니면 사태든지 이제 고정돼야 되거든요. 변화하면 이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인데 이 H2O 수소와 산소가 어떤 때는 수소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산소가 되기도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핀포인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이 됐을 때 뭐가 되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이제 있을 수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하이젠베르크의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든지
또 이제 포퍼의 반증 가능성, 또 결정론적인 유익이, 또 이제 쿤의 이제 패러다임, 이제 이런 이론들이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결정론이 완전히 와해돼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제 던지고 있는 M이라고 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MC2다라고 하는 거, 질량하고 빛의 속도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어떤 질량, 어떤 물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에너지로 변할 수 있고, 어떤 에너지는 또 질량으로 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과 공간 또는 이제 에너지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 바뀔 수 있는, 서로 호환 가능하다라는 이론이 바로 이제 상대성 이론인데,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정할 수가 없어요. X라고 하는 것이 물질인지, 에너지인지, 시간인지, 공간인지. 그전에는 이게 절대 시간, 절대 공간 다 물질은 물질이고 에너지는 에너지라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1905년도에 E는 MC2라고 하는 공식을 발표를 하면서 물질이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물질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그게 이제 바로 하이젠베르가 이야기하는 불확정성 원리와도 이제 관련이 된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고정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플라톤은 이제 고정된 것을 바로 이제 이데아라고 보고 있었죠. 근데 또 과학자들은 또 그것이 하나의 이제 물질이라고 생각했는데, 물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주어지면서 이제는 해석학으로 넘어가겠는, 인식론이 아니라 해석학이다.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패러다임의 붕괴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크게 특별히 철학적인 영역에서 일어났던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발점, 학문적 근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더 이상 우리가 진리를 확보할 수 없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맥락 의존적이다, 상황 의존적이다, 컨텍스트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성주의 또는 이제 구조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성하는 거다, 합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또는 이제 이것을 다루고 있는 학자들이 어떻게 의견 일치를 보일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식론이 아니라 해석학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을 통해서 보는 것인데, 빛이 우리의 망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인데, 그 빛을 구성하는 것은 광자예요. 근데 그 광자는 밝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광자가 우리 이제 망막에 돌아왔을 때 원추 세포를 통해서 우리 뇌로 전달되는데, 우리 후두엽에 있는 시각 피질에서 그걸 해석하죠. 근데 우리 뇌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뭐죠? 뭐 땅콩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질퍽질퍽한 어떤 거, 그 안에 빛이 없어요. 이미지도 없는 거고. 자, 근데 우리 시각 피질에서 그런 이미지들을 생성해가지고 이게 책상이다, 나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의 실질적인 물리적 현상 또는 생물학적 현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각 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자기적 신호에 불과한다는 거죠. 뭔가 핀포인트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뇌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뿐이에요. 우리 시각 피질에 그런 이미지가 잡혀있을 뿐이라는 거고, 그런 시각 피질이 어떻게 그런 이미지가 잡혀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책상이나 의자라고 하는 거 진짜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우리 눈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 어떤 뇌에 들어가지고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또는 이제 현대 생물학에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가장 첨단 이론인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는 거다. 우리 뇌가 해석하는 거고, 또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이지, 뭔가 결정되어 있는,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도 없고, 이데아를 또 반영하고 있는 어떤 사물도 존재하지 않고, 자, 이런 것들이 철학적인 영역에서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영역에서는 20세기 이제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 또 아방가드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 전부 다 이제 초월적인 세계를 추구했었죠. 그린버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자, 이제 이 아방가드를 시작했던 이런 사람들은 부르주아 모더니티를 벗어나서 미적 모더니티로 간략했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헤미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자,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모더니티가 갖고 있는 이런 새로운 세계에서 거기서 함몰되지 않고, 그게 이제 정치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관, 과학적 합리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전부 다 보헤미안을 꿈꾸는 모더니즘이나 이제 아방가드의 이제 시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소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소진되었던 이유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초월적인 영역을 꿈꾸는 뭐 추상 표현주의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신선했었죠. 신선했었는데, 이제 부르주아들이 그걸 재빨리 습득하게 돼요. 재빨리 익숙하게 그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세계들을 이제 흡수해 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런 작품들을 또 자신들이 사버리게 되고. 자, 그러니까 듀샹의 변기가 처음 셈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나왔을 때는 사람 다 놀랐어요. 쇼크를 줬죠. 근데 이제 그거 열어보니까 이 변기가 예술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더니즘 아방가르드가 소진이 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초월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초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철학적 영역에서 인식론 자체가 이제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들이 부질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철학적인 영역에서 또 이제 그런 문화적인 영역에서 이런 어떤 그 절대 진리, 절대 공간,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이상학적인 원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붕괴돼 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어떤 주장들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이어졌는지 철학적 논의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모더니티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모더니티의 이중성, 다시 말하면 이제 부르주아 모더니티하고 미적 모더니티, 이런 어떤 이제 출발점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제 이것들이 현대에도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이제 문화적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계몽주의적 이성, 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쪽과, 아니면 이제 그것은 끝났다라고 하는 쪽.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 이성은 수정을 통해서 뭔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하버마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더니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미완의 프로젝트다. 아직 이제 완성을 꿈꾸고 있는 이제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계몽주의, 또 합리적 이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스티븐 핑커예요. 계몽주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책을 거기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이 이성적 사유, 합리적 사유, 추론적 사유, 이 비판적 사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침팬지로부터 벗어났었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는다라면 인간이 지금 이룩한 세계, 이룩한 어떤 문명들이 물거품처럼 이제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거기도 1000페이지 넘게 왜 전쟁이 사라졌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이제 또 폭력이 사라졌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묻고 있으면서 거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그래요. 자, 이제 사람들에게 문학 작품들이 보급되면서 문맹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비판적 사고가 생기게 되고, 그럼부터 우리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폭력을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들, 바로 이게 다 이게 이성주의적인 특징들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건 사유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감성이라고 하는 건 파토스인데, 파토스는 막 격정이기 때문에 그런 격정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공산주의, 뭐 기독교, 뭐 민족주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들인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이성적 사유라기보다는 민족성을 강조하고 감성, 파토스를 강조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벌어졌던 굉장히 이제 불우한 역사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버마스나 이제 이런 그 미완의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계열에서는 여전히 이 계몽주의적 역사 또는 부르주아적인 모더니티 이것들을 이제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반면에, 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리오타르 같은 이제 사람은, 이 사람들 미국의 철학자인데, 포스트 모던 조건에서 이 거대 담론이 해왔던 것들을 살펴봐라 얼마나 거짓이고 위선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포장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가장 계몽화된 미국이나 가장 계몽화된 그 유럽이 뭐 하느냐 생각을 해요. 다 착취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OECD 국가에 속하고 있는, 북반구에 속하고 있는 뭐 25개국 내지 30개국의 사람들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다 접수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를, 나머지 80%가 이제 먹고 사는 이런 어떤 기괴한 형태의 세계 구조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 다 과학기술과 어떻게 보면 이성주의, 합리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버드 나오고 예일대 나오면 뭐 하는가? 니네들이 가서 아프리카 가서 동아시아 가서 다 착취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사를 이제 왜 싫어하는가? 꼭 제국주의나 뭔가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신부들이나 목사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자기들 착취하고 사람들 죽이고 이런 것들. 그게 과연 이제 이 이성이라고 하는,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인가? 그게 평화인가? 그게 진정한 행복인가? 이런 어떤 물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이, 이건 이제 낡은 메타 이야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하버마스 계열의 미완의 프로젝트와
리오타르 계열의 이 거대 담론에 대한 어떤 불신, 이것들이 이제 여전히 지금도 상존하고 있는 이제 철학적 논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80년대, 90년대 이런 어떤 논쟁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제 되고 있고, 또 이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도 이제 마찬가지죠. 공동체주의에서는 계속 기존의 가치들, 찰스 테일러처럼 기존의 가치들, 그런 형이상학적 가치들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개인이 생각하고 개인이 이 일을 처리하는 어떤 방식들을 더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성적 사유를 이제 더 중시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런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미적 모더니티는 계몽적 이제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이건 이제 진보를 위한 내부 비판인가? 아니면 진보 자체를 해체하는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그 연장선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이제 모더니즘의 종언인가 아니면 이제 진화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프레드릭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어떻게 보면 이제 후기 자본주의 문화 논리로 이제 규정하면서 이것들은 여전히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들을 실질적으로 포획하기 위해서 모더니즘이 약간 변형된 형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장 보드리아르는 이제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더니즘은 이미 다 끝났고, 자,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진리를 추구하고 어떤 확실성 또는 이제 정밀성,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한다라면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시밀라르크만 있다는 거죠. 시밀라르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사. 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뭐 애들은 한 번도 쥐를 본 적이 없어요. 미키마우스가 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막 누워 있으면 천장에 쥐들 막 지나가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는 거죠. 정말 동물원에 가지 않으면 실제 동물을 이제 보기 힘든 이제 이런 어떤 세계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접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 있는 세계에 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실제라고 하는 거, 실상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이제 불확정성 원리 이야기하면서 본다라고 하는 것들 얘기했는데, 우리가 정말로 세계를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의 사물도 우리가 만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시각 피질이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의 영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고정되어 있는 뭔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후두부에 있는 시각 피질이 계속 이것이 이 안에는 계속해서 이제 원자나 전자들이 진동 상태에 있는데, 그걸 우리의 이미지화 시킨 방식으로 다시 투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밀라르크예요. 그러니까 보드리아에 따르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시밀라르크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본다, 듣는다, 이런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여기 빨간색이 있다. 뭐 소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우리 뇌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시밀라르크에 이제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실이 없는 거죠. 실제가 없는 거예요. 리얼리티가 없는데 그러니까 진리 대용설처럼 뭔가 우리의 언어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물 자체를 이어가려고 하는 어떤 인식론적인 작업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걸 이제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모더니즘, 그런 어떤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모더니티 자체가, 부르주아 모더니티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현실이 없기 때문에, 실제가 없기 때문에. 모든 실제는 다 가상과 뒤섞여져 있는 것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제 옛날에는 이 실제와 가상을 이제 구분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증강현실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상의 것들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몸이 또 가상으로 넘어가고, 이것들이 이제 아주 자유자재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시인지 꿈인지 이것들을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특히 이제 AI 등장과 관련해서 이런 인간들이 이제 도래하고 있다. 이게 이제 포스트 휴먼 또 트랜스 휴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상 현실과 또는 이제 실제 현실들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영역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이제 장 보드리아르는 시뮬라르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논의는 아까 이제 그 인식론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과학이 과연 합리적인가 아니면 이제 비이성적인가, 이런 어떤 이제 논의들을 하게 되는데, 비이성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적인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핀포인트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는 거죠. 자, 칼 포퍼는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증 가능성을 통해서 진보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증 가능성. 다시 말하면 이제 사실이라고 하는 게 A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A가 있는데 그 사실 A와 다른 B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A가 사실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자,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흰 까마귀가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백조는 이제 희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검은 백조가 나타나게 되면 앞에 왔던 진리들은 이제 이 반증 가능성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걸로 이제 그 지위가 폐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물이 등장해야 돼요. 검은 백조가 나타나야 되고 그다음에 흰 까마귀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있어야만 그것 때문에 이런 어떤 예외 사례 때문에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하는 사실이 잘못됐다. 그다음에 모든 백조는 희다라고 하는 사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반증 가능성인데 자, 토머스 쿤은 과학의 발전이 이런 어떤 반증 가능성 때문에 새로운 사실, 새로운 물리적 사실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 패러다임의 전환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과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소설을 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어떻게 소설을 쓸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과학 발전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그 수소가 있을 때 그 수소에 가운데 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 태양의 주위를 지구나 목성이 돌아가는 것처럼 전자가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띄고 있어요. 그러면 붙어버려야 돼요. 이론적으로. 근데 이제 붙어버리면 원자가 사라져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림을 그린 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점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프하는 구간에 있는 것들, 이게 이제 파동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입자면 전자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위치를 고정하고 있는데 이 전자는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건 제 목소리거든요. 제 목소리는 지금 여기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 이것들이 그 핵 주변에 있을 가능성들이 이제 90%가 넘는데 그걸 이제 오비탈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이제 그림을 바꾼 거죠. 뭐예요? 소설이에요, 소설. 그러니까 이게 전자가 태양계가 운행하는 것처럼 태양의 주위를 돌린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 이론가.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것은 자,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를처럼 파동처럼 자, 오비탈에 의해서 생겨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림. 자,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 사실이 자, 그거를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사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는 것이 훨씬 더 정합적이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론 물리학이에요. 물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증명하는 게 실험 물리학이 등장하는 이제 이유이긴 하는데, 자, 토머스 쿤에 따르면 과학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칼 포퍼가 얘기했던 반증 가능성으로서 어떤 사물 사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그림들을 이제 그려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 바로 이 사회적 맥락에 또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진화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진화론도 수많은 반대 사례가 있는데, 자, 그것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위치를 갖게 되고, 또 진화론과 반대 이야기를 하면 취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제한을 두게 되는 이런 어떤 사회적 맥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주마다 그런 이제 재판이 부르는데, 뭐 학교에서, 중등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 뭐 가르치지 않아야 된다. 자, 이런 것들도 사회적 맥락과 이제 관련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창조론이나 지적 설계서를 다 바보들이 하느냐? 그렇지 않죠. 다 과학자들이에요. 다 하버드 예일대 교수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학교도 이제 한윤봉 교수라고 있는데 연구 실적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창조과학회 회장을 한단 말이에요. 포항공대도 있고, 뭐 카이스트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보가 아닌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 맥락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객관적인, 중립적인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 맥락에 따라서 이 사회에서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고 과학자들이 어떤 것들을 신봉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된다. 만약에 이제 창조과학회라든지 지적 설계에서 연구비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부응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 실질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다, 진리를 추구한다, 엉터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아젠다를 쓰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과학적 사실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양자역학인데 양자역학도 수많은 해석들이 있어이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에요. 왜 이론이라고 안 하고 왜 진리라고 안 하고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리처드 로트는 아예 이제 이런 얘기 해보죠. 진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언어 게임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가정적 상황들을 제시하고, 자, 그것들이 프래그머티즘이에요. 실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방정식을 풀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진리 실용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에 맞아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언어의 게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실제론이죠. 실제가 존재하는지 모르고 실제가 있을 필요도 없고, 단지 우리가 이런 이론들을 통해서, 이런 형이상학적 공식을 통해서 또는 이제 물리적 공식을 통해서 이거를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 이론은 진리의 위치를 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제 리처드 로트가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건 언어 게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 쪽에서, 이 과학 쪽에서 이제 인식론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이제 문화 쪽에서는 이제 탈구조주의 또 해체주의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크 데리다죠. 의미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초기에는 그림 이론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A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에 상응하고 있는 A라고 하는 실제와, 물리적 실제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A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를 가지려면 그 지칭하고 있는 대상과 1대1 관계에 놓여 있어야 된다. 그 그림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림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인데, 자, 데리다는 정반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의미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뭐 여기 써 있지 않지만은, 자, 기표와 기의가 미끄러진다라고 얘기해요. 미끄러진다. 그러니까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표라고 하는 이제 그 기표라고 하는 어떤 이제 상징들이 있는데, 그 상징들이 그 실제 사물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 미끄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항상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이제 디페랑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이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텍스트는 다 차이언 속에 있다. 그러니까 디페랑스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다르면서 동시에 지연되는 상태. 그러니까 발음이 똑같다고 이제 있는데 디프하고 이제 디프하고 IFF하고 이제 EFF하고 이제 이걸 이제 차이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차이가 있으면서 그 차이언이 잠시 유보될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호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기호와 기호와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가이새끼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강아지하고 가이새끼하고는 똑같은 사물을 지칭을 해요. 그러죠. 근데 왜 가이새끼는 욕이 되고 왜 강아지는 그냥 일반 서술어가 되는가? 자, 이제 이거는 강아지가 갖고 있는 말의 고유한 속성도 아니고, 그다음에 가이새끼가 가지고 있는 또 그 의미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이 둘이 어느 사회, 어느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고, 그 확정이 되면 잠시 그렇게 그 뜻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지연될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는 고정되지 않고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거죠. 조선시대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열매라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는 프루트, 과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 이거는 조선시대에 썼던 상황,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쓰고 있는 상황에서 확정이 되고 그런 의미들이 지연되는, 그렇게 쓰임이 유보되는 상태로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전통 해석학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모든 의미들은 A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수학처럼 모든 사람들 시대와 또 장소를 관통해서 어떤 공통적인 의미들, 정의 속성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다 이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약정할 뿐이다, 협의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텍스트들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차연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왔던 이런 어떤 의미의 공통성 또 전통,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체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바로 자크 데리다가 던지고 있는 텍스트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학도 예술에서 전반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들은 이 데리다가 갖고 있는 해체 개념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전통이라든지 장르 또 권위 이런 어떤 경계들을 해체하는 이런 어떤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논의들은 이 이제 아방가르드와 키치, 특별히 이제 이 그린버그식의 구분, 아방가르드는 또 초월적인 뭔가 이제 고급 그런 어떤 문화들을 구축하는 것들이고, 이거는 이제 그린버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문화적 유격이 왔을 때 두 가지 반응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알렉산드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옛 문화를 계속 고수하는 거죠. 거기에다만 기교만 높이는 것들이죠. 굉장히 이제 장인 정신처럼 뭔가 세련된 것들만 생각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이제 시도하지 않는 것들인데, 그걸 이제 완벽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 그린버그는 아방가르드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월 영역으로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시대적 한계, 시대적 상황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모더니즘 속에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여전히 이제 알렉산드리즘에 속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야 된다. 아예 다른 세계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보헤미안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 왜냐하면 이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가들 또는 이제 부르주아들에게 이바지하는, 또는 종교에 이바지하는, 아니면 문학적인 어떤 환상에 이바지하는 이런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 전부 다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술이 갖고 있는 각 매체들의 특징들, 이것들을 우리가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예술의 자율성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린버그식에 따르면 아방가드 예술이 돼야 되고, 그 아방가드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 단지 예술은 어떤 것에 이바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쾌락을 주거나, 아니면 도덕적 교훈을 주거나, 아니면 종교 예술에서 종교적인 상징을 갖거나, 아니면 문학처럼 뭔가 상징, 일루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또 다른 세계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술이 순수 예술로, 파인아트로 갈 때만 진정으로 예술이 그 존재할 이유를 갖는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뭔가 이제 시대적인 것들을 초월해서 정말 고급진 예술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만일 이제 그렇지 않고 이걸 이제 대중에게 이바지하게 되면 대중들은 이거를 이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제 단계를 낮춰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반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 고급 문화가 주는 쾌락만 빨아먹는 이런 형태의 이제 예술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키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근데 이제 이 제임스하고 이제 오타인데, 보들리아르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업주의, 자본주의 상업주의와 대중문화 속에 흡수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흡수가 되어서 절대로 깊이를 만들어낼 수 없고, 단순하게 패러디, 그러니까 전통 문화 예술이 가지고 있던 고급진 면들을 패러디하는, 그것들의 모티브만 따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건 조선시대, 이건 고려시대, 이건 뭐 그리스 로마 고전기 이런 것들을 패러디하는, 그래서 뭐 파리에 가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못 보니까 거기에 있는 좋은 것들만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뭐 백화점 진열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이든지 이런 어떤 방식들로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제 이걸 되게 과잉 기호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에게 이제 자극적인 형태의 쾌락들을 줘야 되니까 어머머머 좋아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의 상징들을 때려 박는, 그래서 전혀 이제 맞지도 않는, 뭐 이건 이제 약간 인격 비하적인 건데, 어떻게 관광지 가면 이제 중국 사람들 옷 입고 온 거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이에요. 근데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씩은 굉장히 좋은데 전체적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게 바로 과잉 기호화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따와 고려시대 따와 뭐 제국시대 다 따와서 좋은 것만 다 따왔어. 뭉쳐놨는데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맥락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뭐 헤라 신이라든지 이것은 원래 신전에 있었던 거예요. 신전에 있어야 그것들이 어떤 존엄이라든지 아니면 신적인 영광들을 보내주는데, 이게 신전에 가 있지 않고 박물관에 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가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좋은 거긴 좋은 건데 맥락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과잉 기호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들레에 따르면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기존 가치, 진지함을 전달하지 못하고 표피적인 이미지에 머물러 있고, 단지 우리에게만 엔조이라고 하는 무의로 전락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코카콜라인 거예요. 코카콜라. 엔조이도 코카콜라라고 하는 거예요. 설탕만 많이 먹고 당뇨병 걸려라 이런 거죠. 자, 이게 이제 그린버그가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모더니즘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예술의 자율성들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더 이상 1960년도 이후부터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너무 예술이 상업, 특별히 이제 팝 아트라든지 개념 아트 이런 면에서 상업주의와 결탁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대중문화 속에서 이제 상품 가치로서 이제 전락하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예술의 종말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티와 이제 모더니티와 관련된 역사 철학에서도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제 물음들인데, 이제 후쿠야마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화 속에서 역사의 이제 종언을 선언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후쿠야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제 정치 대도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국가들이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자유민주주의를 수렴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이성적 판단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고, 더 이상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전쟁이든지 아니면 갈등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역사의 종착점에 이르렀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반면에 이제 그 알랭 바디오라든지 슬라보 지작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여전히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최종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진정으로 올바른 사회인가? 여전히 이게 이제 자본주의와 결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부패, 또 이제 근본적인 어떤 성찰 없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자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역시 뭔가 이제 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제 틱톡 보면서 이제 미국의 학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들어봤는데, 저희 중국 여행을 하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철도가 있어야 됐을까? 여기에 철도가 들어가는 게 과연 이제 바람직한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철도가 이제 철도망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 사람이 이제 미국 학자인데,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먼저 철도를 개발했고, 그 다음에 철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미국에는 철도가 발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걸 묻고 있죠. 이유가 뭐겠어요? 답은 간단한데 뭐겠어요, 강용쌤? 자가용이 많으니까. 땡. 약간 다가가고 있어요. 수요와 공급? 네, 수요와 공급. 다시 말하면 그 학자 얘기하는데 이익이 안 돼. 이익이 안 남아요. 미국에서는. 아까 뭐 자동차 문제도 있고. 근데 중국은 철도를 그렇게 개발해서도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근데도 유지해요. 왜? 국가가 관여하니까. 국가가 또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가들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서 못 사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당 강령은 이거를 베풀고 씨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산강 곡곡까지도 우리 KTX가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은 왜 안 하냐? 이걸 까는 사람들이 자본가예요. 자본가들은 돈이 안 되는 걸 절대 안 깔죠. 그러니까 소리나는 구간들은 전부 다 폐지를 해버려요. 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후쿠야마가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 보편화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누가 이끌고 가고 있나? 다 자본가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되는 사람들인데, 자, 왜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 아시아에 가서 민주주의를 까는가? 거기서 돈을 후려쳐 먹으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여전히 자유민주주의를 깔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깡패 국가, 왜 경찰 국가가 되느냐? 어디든지 들어가서 자본화 시키고 민주주의 정착시키고,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본주의의 완성도 되고 또 민주주의의 완성이 된 건데, 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없었으면 이제 불가능했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빼갔어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고. 자, 이게 이제 바디오라든지 슬라보의 지적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냐? 이게 정말 밑에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본가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EU에서 각 국가마다 이제 대표부들이 있거든요. 대표부나 대사관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나 이제 오지 같은 데 가지고 공항, 항만, 고속도로, 학교 다 세워줘요. 그것도 공짜로. 왜 그러게 했어요? 다 돈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놔야 돈 빼먹기 쉬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티의 이제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과연 이제 우리 사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굉장히 이제 잘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또 그 안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왜 생기냐 이거죠.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빈부 갈등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고통당하는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럭키한 거죠. 우리는 지금 사회 상층부에 올라와 있으니까 대학에서 지금 머물러 있으니까 못 느끼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나는 사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신분제가 이제 고도로 정착화된 어떤 사회에 이제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자유민주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때 과연 이것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또 근본적인 성찰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치적 무기력 또는 허무주의 이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것들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뭐 일부러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한데 일부러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근본적으로 모더니티의 연장이냐 아니면 모더니티를 전복시키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좀 제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이 이중적인 특성들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르주아 모더니티와 미적 모더니티의 이제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상호 작용의 하나의 연장선상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한 것인지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주 새로운 것인지 일단 이제 저자는 칼린 스쿨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 모더니티 또 모더니즘의 연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두 가지 다시 말하면 부르주아 모더니티와 미적 모더니티의 상호 관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이제 스펙트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특별히 철학적으로 인식론의 퇴조 그리고 해석학의 발달.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 해석학의 발달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리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호 해석 또는 문화적 맥락에 의해서 다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합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이제 논의들이 계속해서 이제 철학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이제 진영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 하버마스는 이 모더니티나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도 한 발씩 만들어져 가고 있다. 아무리 포스트 모더니즘을 하더라도 그 안에 이 거대 담론, 계몽주의적 이성, 합리성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의 주체적인 세력이다. 그리고 이제 후쿠야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주의도 그런 어떤 방식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것에 이제 반대 진영들은 자 이게 이제 언어 게임에 불과한 것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어 게임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언어 게임을 자꾸 거대화시키거나 거대 담론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에 상층부에 있는 자본가들 이롭게 하거나 아니면 자본주의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꾸며낸 어떤 이야기들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들을 뒤집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제 해체라고 하는 것들 또 차연이라고 우리가 의미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어떤 고정된 것 이런 어떤 모든 것들도 한풀 까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정돼 있지 않고 항상 미끄러져 가는 것들이고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합을 이루어내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안에 있는 실제적인 어떤 모습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려진 어떤 모습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예술과 관련해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등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예술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술의 자율성, 예술의 진정성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상업주의와 결탁하거나 아니면 대중문화 이제 흡수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예술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예술이 근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유희를 그러니까 엔조이의 의미 더 이상 이제 그것보다 이제 커다란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과연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승인하고 단순하게 이제 이런 형태의 유희로서 예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그 다음 장부터 또 이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 쉬었다가 논의를 드리도록 하죠.